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강 영상을 보셔야 하는 대상은 저번 주에 백신 주사 접종하신다고 수업에 빠뜨렸던 학생들을 위한 보강 영상이 되겠고요. 이 보강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번 주 수업을 빠뜨려 먹으신 분들을 위한 보강의 차원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출석과는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보셔야 할 영상이니까 반드시 그 재택 학습하시는 가운데에 있어서 요 보강 영상을 꼭 보시고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1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19 혁명이고요. 256페이지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57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4.19 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먼저 교과서를 읽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보강 설명해 드리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알아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대통령 이승만의 반공독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자 민심은 정부의 등을 돌렸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독제가 계속되는 가운데가 바로 4.19 혁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내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내적 배경. 그러니까 1번, 여기 1번 해가지고 대내적 배경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자 민심은 정부의 등을 돌렸다. 자, 요것이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것은 대외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내적 배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내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독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배경이라고 좀 억지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왜 대외적 배경이 되느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이라는 것을 하죠. 자, 전후 복구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전후 복구는 철저히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원조. 근데 이 미국의 원조의 방식이요, 무상 원조를 먼저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상 차관으로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전후 복구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였던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국의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이 원조에 기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덩달아 같이 안 좋아지게 됐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이승만 정부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됐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85세, 87세를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런 권력욕이라는 부분도 있었긴 했겠지만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보다 더 나은, 또는 이승만보다 젊고 이승만의 인지도에 버금가는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승만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올리고,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 이기붕 씨를 올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 대한 인기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 또는 이기붕 대통령의 두 번째 부통령 선거 도전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부정선거라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자유당의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85세 고령의 이승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에도 역시 자유당 인물이 됐어야 했고 그 자유당의 후보가 바로 이기붕 씨였던 것이었죠. 때문에 반드시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였다까지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15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니까 부정선거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계기 또는 원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인. 예, 원인입니다. 원인. 왜 3.15 부정선거를 했느냐?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당 후보였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 했다라는 것이었죠. 철저하게 이것은 자유당 입장에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유당은 이기붕 씨를 부통령에 당선시켜서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후임을 자연스럽게 승계하고자 하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정을 저질렀고 이런 방법의 부정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3월 15일날 대통령 또는 3월 15일날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교과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참여했던 국민들 대다수가 이 선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런 3.15 부정선거가 잘못된 선거다라는 것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산에서 1960년 3월 15일 날 이러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게 돼요. 이 사건을 우리는 3.15 의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3.15 의거는 마산에서 일어난 의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부는 당연히 이 3.15 의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3.15 부정선거 이후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 책임자였던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는 것으로 상황이 잠시 진정되었지만 4월 11일 날 경찰이 쏜 최루탄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마산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련된 시위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산시청,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산시청쯤 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정부청사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점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위를 벌였겠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최루탄에 맞았던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그 시신을 경찰이 마산 앞바다에다가 버렸을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순간인 거죠. 사람들도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본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루탄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이 쏘는 그런 진압용 무기에 해당했던 거고, 이 진압용 무기에 의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바다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은 경찰이 죽었던 이 최루탄에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다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쓰여있지 않지만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승만 정부는 시위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하여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려 하였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4월 19일 서울에서는 대학생과 중고생, 그 다음에 시민 등 수만 명이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블루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청와대가 예전에는 경무대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죠. 하지만 시위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래서 정부는 계엄령이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고요. 각 지역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집 앞에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총을 거치해 놓고 그런 이제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러니까 전시상태에 준하는 이제 그러한 군사 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당시에 시민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군 병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저항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가운데서 초등학생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시위에 가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 교수들 역시 학생의 피해에 보답하라라 외치며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자, 요 내용, 대학 교수도 요구하였다. 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대학 교수의, 근데 대학 교수가 혼자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프린트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요 말과 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서 대학 교수단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계엄군들마저 시위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승만 정부를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에게 등을 돌린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적 요구에 굴복한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4월 26일 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4.19 혁명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프린트를 보시나 교과서를 보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주축도 이뤘다. 그게 2번입니다. 2번. 4.19 혁명은 학생들이 앞장서고 회사원, 노동자, 도시, 하층민 등 시민이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기 때문에 4.19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이것이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의 주춧돌이 되었는데요. 이때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무엇으로 계승이 되냐면 5월 18일 날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민주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죠. 6월 혁명. 그 다음에 6월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로 줄곧 비폭력적인 시위로 나아가고 있는 촛불혁명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4.19 혁명의 정신을 이제 암암리에 계승하면서 발전해 나간 그런 민주화 운동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런 촛불 시위를 나서겠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민주혁명이었던 4.19의 정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것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즉 우리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 혁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보시나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4.19 혁명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를 봤는데요.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봐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좀 줄여서. 네. 자,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그 순서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 독재와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심이 하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배경이 두 개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이승만 정권의 반공 독재 1번, 그 다음에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번 이렇게. 그다음 다음 정권 장악을 위한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기붕 씨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 지금 3.15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산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나서게 되는 거죠. 3.15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 의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마산 의거를 포괄적으로 진압한 후 4월 11일 날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말에서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19일 날에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경무대를 향하여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를 강경 진압함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전국 시위에 대한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지펴가는 가운데 대학 교수단들이 시국선언하며 계엄군의 시위대 동조의 현상이 보여지자 4월 26일 비로소 이승만은 하야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네, 요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순서상으로 잘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고 이것에 대한 항의와 또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시위에 합류하게 되고 마지막에 대학 교수단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었다. 이제 최소한 요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그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할 사전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할 사전투표. 자, 사할 사전투표란 투표 당일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그러니까 투표 시작하기 전에 약 한 40%에 해당하는 약 한 40%에 해당하는,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40%란 기권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허위 기재한 표, 그 다음에 금전으로 매수하여 당일날이 기권하게 만든 그런 억지로 기권하게 된 표, 이것들이 다 합쳐서 100%라고 했을 때 그 100% 중에 40%에 대한 표를 미리 자유당으로 투표를 해놓고 투표 시작 전에 이것을 미리 넣도록 하는, 이게 바로 4할 사전투표예요. 그러니까 4할이란 말 자체가 40%입니다. 40%. 각 지역의 40%의 기권표들을 미리 자유당표로 만들어 놓는 부정선거 방식. 두 번째, 3.15 또는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인데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졸라맨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자유당에서 매수한 사람이야. 약간 임포스터 같이. 자, 그럼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묶어서 3인조로 만들어놔요. 그럼 이 3인조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투표소로 가겠지. 근데 투표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표소가. 자, 이제 기표소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표소는 요렇게 해서 이게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가 서로 보지 못하게 칸막이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거는 뭐냐면, 3명이 여기에 쪼르륵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칸막이가 없어.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이 임포스터는 뭐 하겠어요? 얘가 뭘 찍은지 알 수 있고, 얘가 뭘 찍은지 알 수 있겠지. 그죠? 이제 그때 이제 얘가 직접적으로 이제 위협을 한다든지 또는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승만 찍으라고, 이기붕 찍으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인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해놓고 뭐 임포스터는 뭐 한 2명을 심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5명 중에 2명이 자유당 그 사람인데, 이제 얘네들한테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득표수를 키워나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답은 볼게요. 자, 원장부대 활용인데, 자유당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랑 원장을 착용하게 해서 투표소 부근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당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머리띠랑 완장이랑 이렇게 줘놓고 이승만 당선 아니면 이기붕을 찍자 말까 요런 식의 그런 이제 완장을 차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막 꽹가리 치고 이렇게 장구 치면서 자유당을 찍자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난 당연히 민주당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무서워서라도 자유당을 찍어야 되겠어. 이제 그런 효과들을 노린 부정선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참관인 축출이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야당이죠. 야당의 참관인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포기시키거나 아니면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서 투표소 밖으로 몰아내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부정선거도 자행되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벌어졌었냐면 투표함을 교환하는 방식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조작된 투표함을 개표할 때쯤에 미리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정선거를 내리게 된 이유를 그냥 써보라가 아니라 자유당 상황에서 서술하시오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자유당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 즉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유고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행방불명 됐다든지 아니면 그 외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그때 유고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받아 적어 보세요. 승계가 가능한 부통령의 이기붕 씨를 당선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승계가 가능한 부통령의 이기붕 씨를 당선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풀로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유고시 승계가 가능한 부통령으로 이기붕 씨를 당선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자유당 상황에서 부정선거 지령을 내리게 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기에. 자, 이제 두 번째 사료입니다. 두 번째 사료. 자, 여기서 지금 이 난동, 그다음 그 지방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이 자료는 3.15 의거에 대해서 마산에 일어난 3.15 의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동과 난동이에서 의미하는 사건은 바로 요거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시면 이 난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배경을 쓰면 되겠지.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좀 잘못 쓴 것이 배경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써봅시다. 그냥 원인이라고 고쳐서 써보세요. 알겠죠?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원인입니다. 원인, 직접적인 이유, 3.15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 계기, 요거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정돈을 지켜서 혼란이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그 지방은 마산이 되겠습니다. 마산, 그쵸? 지금의 창원이에요. 지금의 창원. 지금의 창원이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마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5 의거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3.15 부정선거이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3.15 부정선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창원이었던 그 당시에 마산이라는 동네
라고 쓰시면 되겠죠.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마산. 3.15 부정선거, 마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여러분들이 그 퍼즈 걸어 놓으시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되잖아. 스페이스바 같은 거 한번 눌러서 잠깐 멈춘 다음에 자유하고 민주주의만 한번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하셨죠?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자유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2번 정도 나와요. 네, 2번에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걸 누가 썼느냐면 서울대 문과대 학생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쓴 선언문이겠지. 그럼 그들이 자유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언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자유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자유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민주주의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원하는 바는 뭐였겠습니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그들이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정부의 퇴진이었겠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이라 써도 되지만 이승만 정부의 퇴진이었겠죠. 자,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화 자유주의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행임을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래한 자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승만 정부라는 거죠.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해가지고 등등등등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권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에 발로이며 불의에 넌전을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수님들이. 네.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교수님들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횡포로서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현 정부와 집권당은 뭐라? 물러가라. 그리고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공무원 선거에 의해서 정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자, 그럼 결국 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제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앞에 그 첫 번째 장에 나왔었던 그 4.19 혁명의 그 전개 과정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참조해 보셔요. 교수들의 시국선언의 결과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의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승만 정부의 퇴진. 예, 요런 식으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사건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뭐라고도 평가를 하냐면요. 왜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결과가 왜 이승만이 퇴진을 하게 되었느냐, 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승만의 퇴진을 불러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나름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이렇게 아무리 규탄 집회를 벌여도 이승만 씨는 꼼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승만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승만은 자신이 대통령과 동시에 이 나라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교수들, 즉 박사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수들과 함께 이 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자기는 여기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승만이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박사 동지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게 되더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교수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내놓고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야문을 발표하느냐면,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3.15 부정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얻게 하기 위해 이미 이기붕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약 국민이 원한다면 무슨 개헌을 한다? 그렇죠.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이승만은 국민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죠. 자, 이로써 이승만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요. 이기붕 씨 일가는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기 정부는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전환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는 내각 책임제 하에서 구성된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 4.19 혁명의 정말 말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4.19 혁명의 의의인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이 참여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시민의 별표 2개, 3개, 4개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킬 때 위에서의 혁명이 있고 아래로서의 혁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주로 위로서의 혁명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지금 4.19 혁명은 아래로서의 혁명이잖아요. 그죠? 이 아래로서의 혁명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4.19 혁명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시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5.18,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촛불혁명 이런 거 등등등등 여러가지 민주항쟁 또는 민주시위에 이러한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주춧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9 혁명에 대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이 낀 이 주간에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모두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요 보강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도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고 좋으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좀 여러분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상스러운 표현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그런 내용 요소들을 많이 빼고 굉장히 담백하게 최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돈화가 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출석 인정이 되는 그런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 출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